일단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 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화학변화예요. 그러면 여기서 화학변화의 예시를 찾으면 되는데요. 일단 딸기를 자른다. 이거는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물리변화고요. 두 번째, 종이를 태운다. 이거는 종이가 연소했으니까 산소와 결합한 거니까 화학변화예요. 그리고 버터가 녹는다. 이거는 그냥 융해라 가지고 이건 물리변화고요. 상태변화죠. 그러니까 물리변화고요. 그리고 설탕을 물에 넣으면 용해된다. 이건 용해니까 물리변화죠. 그리고 5번. 물을 가열하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 이건 상태변화니까 물리변화예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돼요. 그리고 2번도 볼게요. 2번. 다음 표는 마그네슘 리본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한 뒤 기록할 표이다. 자, 마그네슘 리본을 이용해서 실험을 수행했으면 작게 자른 마그네슘 리본, 작게 잘랐다는 건 이거는 물리변화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리본을 태웠다는 거는 연소시켰다는 거고, 연소시켰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화학변화예요. 이러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물리변화가 일어나면 그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전류가 흐를 거고 식초와의 반응에서도 될 거예요. 거품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화학변화에서는 그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으니까 전류의 흐름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식초와의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고 이 선달을 볼게요.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마그네슘을 태우는 과정에서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마그네슘을 자르는 과정에서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틀렸겠죠? 그리고 마그네슘을 태우는 과정에서 화학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분자의 종류가 변한다. 맞겠죠? 왜냐하면 분자의 종류가 변해서 결국에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거니까 맞겠죠?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마그네슘 리본과 같은 실험 결과를 가진다. 틀렸겠죠? 왜냐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같은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 결과도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리을은 마그네슘 리본으로부터 가와 나의 변화는 모두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 맞겠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그리고 다음은 물 생성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작성하는 과정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돼요. 자, 한번 선달아 볼게요. 1단계 수소, 산소, 물 이렇게 그냥 이름으로 이렇게 화학식처럼 나타내요. 1단계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것들을 화학식으로 바꿔요. 화학식으로 잘 바꿨죠? 그런 다음에 3단계 산소 개수 맞추기. 산소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요. 산소가 지금 여기서 산소 원자가 2개 있으니까 여기도 산소 원자가 2개 앞에 여기다가 개수를 2를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수소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요. 분자가 바뀌면 안 되겠죠.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왜 떨리지? 하고 이렇게 있는 데서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여기다가 2를 적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4를 적어버리면 이거는 수소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물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에요. 그래 4단계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앞에서 이미 틀렸으니까 원자의 개수는 맞겠죠. 자, 그리고 4번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한번 볼게요. 일단 메테인의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메테인의 반응식을 CH4 플러스 O2는 화살표 표시를 해줘야 돼요. CO2 플러스 H2O. 한번 개수비를 맞춰볼게요. 탄소는 하나 맞고 수소 4개 있고 반응 후에는 수소가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소에 여기다 2를 적어서 수소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소를 한번 볼게요. 산소가 여기 2개 있었는데 2 더하기 2 해서 4개가 됐죠. 그래서 여기 2를 적어서 개수를 맞춰줍니다. 산소 원자의 개수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산소 4개, 산소 4개 됐고 수소 4개, 수소 4개 됐고 탄소 1개씩 돼서 이 반응식이 온전한 반응식이에요. 그럼 이 반응식을 여기 선다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5번. 다음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한번 새 학생을 볼게요.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질소 분자 2개가 다 반응하려면 수소 분자는 최소 6개가 필요해. 이걸 알려면 화학 반응식을 세워보면 되는데요. 자, 한번 세워볼게요. H2 플러스 NH3 개수비를 맞춰보면 지금 여긴 2개 있고 근데 여긴 1개 있죠. 그럼 여기 2를 곱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소 원자 개수를 맞춰보면 여기 2개 있는데 여기 6개 있죠. 그럼 여기 3을 곱해서 6개, 6개 맞춰주면 돼요. 그럼 이 반응식이 온전한 반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 문제들을 풀면 돼요. 일단 원식이를 볼게요. 원식이는 질소 분자 2개가 다 반응하려면 수소 분자가 최소 6개가 필요해. 일단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의 이게 결합비는 1대3이에요. 1대3이에요. 근데 질소 분자가 2개니까 질소 분자 2개가 있으니까 2를 곱했으니까 여기서 2를 곱해서 6이 되겠죠. 그래서 질소 분자 2개가 반응하려면 수소 분자는 6개가 필요하다. 원식에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것도 볼게요. 진수기도 볼게요. 진수기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곧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분자 수비야. 개수비가 분자 수비야. 맞는 말이겠죠. 얘는 분자가 몇 개인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미송이를 볼게요. 미송이는 이 반응을 통해 암모니아 분자의 크기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분자의 크기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틀린 말. 그래서 따라서 답은 4번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6번.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 모두 적용되는 법칙이다. 맞겠죠?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적용이 돼요. 근데 뭐 이랬는데 갑자기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뭐 에너지가 그런 말 하면 곤란해져요. 알겠죠? 자, 아무튼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근데 어쨌든 그것도 에너지를 더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는 완전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밀폐된 공간에서 달걀 껍데기와 식초의 반응. 밀폐된 공간에서 달걀 껍데기와 식초의 반응은 하면 기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반응 후 질량이 반응 전보다 감소한다. 맞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반응 전보 잠시만요. 틀렸어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실수를 조금 했네요.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니까 반응 후와 반응 전에 이게 질량의 변화가 없겠죠.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요. 자, 그리고 다른 걸로 봤네요. 밀폐되지 않은 공간, 열린 공간이겠죠. 열린 공간에서 앙금 생성 반응은 반응 후 생성된 고체 앙금에 의해서 질량이 증가한다. 이건 틀린 말이겠죠. 왜냐하면 앙금이라는 것은 기체가 아니잖아요. 기체 발생하지도 않고 똑같은데 그냥 앙금이 눈에 보이게끔 생성된 거지. 원래 없던 건 아니었고 그리고 밀폐되지 않는 공간이니까 이건 틀린 말이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아이고야. 나무와 강철솜의 연소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반응 후 질량 변화를 이렇게 짝지은 것은 밀폐되지 않은 용기예요. 밀폐되지 않는 용기, 열린 용기. 즉, 열린 용기라는 뜻인데요. 열린 용기에서 질량 변화를 이렇게 짝지은 거 한번 볼게요. 자, 열린 용기인데요. 나무를 태우면 기체가 발생하죠. 기체가 발생하면 열린 용기에서는 날아가겠죠. 그러면 날아간 기체의 질량을 모두 고려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겠지만 지금 날아갔기 때문에 질량은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강철솜은 이게 연소시키면 외부에 있던 산소와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린 용기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결합을 하니까 계속 결합은 아니죠. 일정 성분비 법칙 때문에 어쨌든 외부에 있던 산소와 결합을 하니까 얘는 증가할 거예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8번. 8번은 조금 논란이 많았던 문제인데요. 8번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그림을 보면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보이나?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안 보이는데. 아무튼 그냥 해볼게요. 자, 마그네슘과 산소의 부피비는 2대1이다. 이거를 보고 마그네슘과 산소의 부피비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일단 마그네슘은 지금 고체잖아요? 기체상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마그네슘을 엄청 온도를 높여가지고 기체를 하더라도 일단 이걸 보고는 부피비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대 산소는 3대5의 일정한 질량비를 가진다. 이것도 틀렸겠죠? 왜냐하면 이 표를 보면 마그네슘의 질량이 0.6일 때 산화 마그네슘이잖아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이 1.0이에요. 따라서 6대10 해가지고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내면 3대5예요.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의 비예요. 마그네슘과 산소의 비는 3대2겠죠. 비례 배분하면.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리고 기억에 산소 0.3g을 추가시키면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은 1.3g이다. 한번 볼게요. 자, 기억에다가 0.3g을 추가시킨대요. 근데 얘는 일정 성분비 법칙 때문에 산소를 0.3g 추가하든지 산화 마그네슘 0.3g 추가하든지 월스 0.3g 더 추가하든지 간에 얘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리얼을 볼게요. 마그네슘의 질량이 변하더라도 산화 마그네슘 속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질량 비율은 변화 없다. 맞겠죠?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니까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볼게요. 구리 4g과 산소 1g이 모두 반응하여 산화구리 5g을 만들어냈다. 모두 반응하여. 그러면 이걸 구리와 산소의 비율이 4대1. 그래서 산화가 구리의 비율은 5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의 질량비다. 알 수 있고요. 자, 구리 32g과 산소 5g을 반응시켜 만들어낼 수 있는 산화구리의 최대 질량으로 오른 것은 자, 구리가 32g이에요. 자, 그러면 8, 32죠. 그리고 얘도 8을 곱해볼게요. 8? 산소 5g밖에 없죠. 8g이 없죠. 그러니까 산소를 이렇게 5로 잡는 거예요. 자, 5를 곱했죠? 5를 곱해볼게요. 20. 20g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5를 곱하면 25. 20대 5 대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산화구리의 최대 질량은 25g.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을 볼게요. 그림은 수소기체 1리터와 염소기체 1리터가 모두 반응하여 염화수소기체 2리터를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생성된 염화수소기체의 모형으로 옳은 것은 일단 화학 반응식을 세워보면 돼요. 한번 세워볼게요.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개수비를 맞춰줄게요. 개수비를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개수비가 1대 1대 2예요. 근데 개수비는 즉 분자수비와도 같고 분자수비와도 같으니까 이게 기체 반응 법칙에서 부피비와도 같겠죠. 따라서 1대 1대 2. 그러니까 일단 1은 아니에요. 1인 건 아니에요. 근데 2는 결합을 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답은 이거예요. HCl이 묶어진 게 2개 있다. HCl 묶어진 게 2개 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안 보였네. HCl 묶어진 게 2개 있다. 그런 의미겠죠. 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역과 니은이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될 때 부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한번 이걸 보면요. 뭐가 뭔지는 몰라요. 수증기가 생겼대요. 자, 그러면 H2 플러스 O2는 H2O일 거예요. 자, 그러면 개수비를 맞춰보면 이렇게 되겠죠. 안 보였네. 이거를 개수비를 맞춰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로 한번 이걸 기체 반응 부피비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 반응식으로. 부피비는 2대 1대 2겠죠. 개수비, 분자수비, 입자수비, 부피비는 같으니까. 알겠시겠죠? 그러니까 2대 1대 2가 돼요. 2대 1대 2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A가 어딨지? A는 자, 뭐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요걸 한번 볼게요. 반응 후 수증기의 부피가 40이었대요. 40 들어갔죠? 그러면 2니까 40 곱하기 20 했죠? 여기도 곱하기 20을 했네요? 여기도 곱하기 20을 해야 되겠죠? 곱하기 20을 하면 20이죠, 여기는? 20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겠죠. 20이 들어가야 되는데 50이 들어갔죠. 그래서 남는 건 3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얘는 수소고 얘는 산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40을 곱했고요. 40을 곱하면 40이 남는데 그리고 이걸 한번 볼게요. 또 40을 곱했죠. 자, 40을 곱했으니까 40이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40이 남고요. 자, 50을 곱했어요. 아니, 이걸 먼저 볼게요. 40을 곱했어요. 그럼 얘도 4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80인데 20이라는 게 남아요. 그래서 얘는 20이 됐어요. 그쵸? 자, 얘는 수소 20이고요. 얘는 아까 40이었으니까 남는 거 뭐였죠? 산소가 40 남았던 거고요. 이건 남았던 거, 이것도 산소가 40 남았던 거예요. 자, 반응 후 수증기 부피. 자, 80, 40, 2대 1대 2니까 80이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A가 어딨어? A가 100. 그리고 B는 40이다. A가 100이 아니죠. B는 40이 맞는데. 그리고 기역은 수소기체, 니은은 산소기체이다. 맞고요. 실험 가부터 달을 모두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 종류가 같다. 산소, 수소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달을 실험한 후 산소 40을 추가로 넣으면 기존에 남은 수소기체가 모두 반응하여 수증기만 존재하게 된다. 이걸 한번 볼게요. 수소기체가 20이 남았어요. 근데 수소와 산소의 결합비는 2대 1이에요. 부피비는 2대 1이에요. 근데 산소를 40 넣었어요. 수소는 20 있어요.
그럼 1대2가 돼서 안 맞잖아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맞게 하려면 산소 10리터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자, 열 에너지의 출입 종류가 같은 것은, 열 에너지라는 것은 흡열 반응이랑 발열 반응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언제 지울게요. 철과 산소의 반응. 철과 산소의 반응은 무슨 반응일까요? 철이랑 산소가 반응하는 건 대표적으로 촌난로가 있어요. 촌난로는 발열 반응이죠. 금속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염산이랑 반응하는 것도 발열 반응이에요. 수산의 발음과 염 암모늄의 반응. 이것은 흡열 반응이죠. 베이킹 파우더의 분해 반응. 이거는 흡열 반응입니다. 따라서 기억 N, 니은 이거나 or D N 이거여야 돼요. 근데 D, N, 리을은 없으니까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번은 이제 13번부터는 지구과학 파트 문제인데요. 지구과학 파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기관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높이가 낮은 층부터 순서대로 써놓으세요. 높이가 낮은 층부터 순서대로 써놓아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오존층에 의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이거는 성층권이겠죠? 성층권. 자,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며 오로라가 관측된다. 오로라가 관측되는 것은 열권이겠죠? 대류 현상은 있으나 기상 현상은 없고 유성이 관측된다. 이거는 중간권.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 대류권. 따라서 리, 기, 그 다음에 디, 니 라고 다 넣어가 되겠죠? 이거. 따라서 답은 4번이 돼요. 넘겨볼게요, 또. 자,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어머. 문제를 안 지워가지고 14번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알루미늄 컵 4개를 놓고 적외선 등과 이렇게 요것과 요거의 거리를 다르게 해가지고 측정한 결과이다. 자, 컵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으로부터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거리가 낮다는 것, 이게 거리가 먼 것은 어떻게 찾냐면, 거리가 멀면 더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쵸? 당연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거리가 먼 것은 더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니까, 자, 그럼 한번 이걸 볼게요. 자, 그거를 머릿속에 약간 숙지해 두시고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리을, 디귿, 니은, 기억. 자, 온도가 가장 낮은 건 리을이죠. 그럼 이거는 가장 먼 곳에서 복사평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디귿. 그 다음에 이거고요. 얘네들은 복사평형을 이뤘죠. 같은 온도에서. 근데 얘는 아직 복사평형을 이루지 않았어요. 여기 가서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더 먼 곳에 있는 것은 더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그걸 알면 니기 이렇게 한 번에 풀려서 답은 5번으로 빠르게 정리가 돼요. 15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 표를 보면 지구 복사 에너지는 A 박스는 70이겠죠. 왜 70이냐면 복사평형을 이루려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70%가 들어가야 되니 70%가 들어오니까 70%가 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A는 70%예요. 자, A에 해당하는 값은 70%이다. 맞고요. 지구 온난화가 발생한 까닭으로 해수면이 상승한 것을 줄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구 온난화가 발생한 까닭으로가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돼요. 해수면이 상승한 까닭으로 지구온난화가 뭐라 해야 되지? 발생했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했겠죠. 인과관계를 이걸 했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한 건 아니죠. 인과관계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은 지구온난화가 아니고 온실효과예요. 온실효과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온실효과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실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 커서 달처럼 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온실효과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밤낮의 기온차가 비교적 적은 거고, 근데 이건 온실효과지 지구온난화는 아니에요. 온실효과에서 온실효과가 너무 극심하게 되면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똑같은 컵을 두 개를 두고 하나는 수조를 덮은 다음에 자, 며칠 뒤에 온도를 보는 거예요. 온도란다. 며칠 뒤에 있을 그림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A는 상자를 씌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B는 상자를 씌웠어요. 자, 일단 이것부터 볼게요. 얘네는 증발이라는 걸 해요. 물이 증발이라는 걸 해서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겠죠. 이거를 외우고 한번 이걸 풀어보면 됩니다. 자, A랑 B. 이건 증발 안 한 거잖아요. 틀렸어요. 자, A는 증발 안 한 거잖아요. 아니요, 얘는 증발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증발 안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A는 증발했고 B는 증발했는데요. 둘 다 했긴 했는데 B에서 고려해줘야 될 점은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B는 포화 수증기량이 있어요. 이 공기 안에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서 또 얘랑 같다면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얘는 날아가고 얘는 포화 수증기량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죠.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고, 이거는 보면 갑자기 물이 유입되진 이건 틀렸어요. 말도 안 돼요. 자, 이것도 정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 이게 더 옳은 것이므로 답은 4번이에요. 17번을 한번 볼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르래요. 자, A와 B는 현재 기온이 다르대요. 현재 기온이 다르다는 것은 포화 수증기량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실점은 실제 수증기량이랑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점은 같죠.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니까요. 맞죠? 자, A를 0도로 낮춘대요. A는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10이에요. 0도로 낮춰요. 그러면 10 빼기 3.8 해서 응결되는 수증기량은 9, 9, 7, 6, 3, 6점이에요. 응결되는 수증기량은 3.8이 아니고 6.2예요. 0도로 낮추면 포화 수증기량이 3.8이겠죠. 따라서 얘는 틀렸어요. 자, B와 C는 포화 수증기량이 같으므로 이 실점이 같다. 포화 수증기량은 이 실점이랑 상관없어요. 실제 수증기량이 이 실점이랑 상관이 있는 거지. 따라서 얘도 틀렸고요. 기온 30도에 수증기량이 25인 기온 30도에 25인 공기. 자,
기온 30도에 25면 대충 여기 근저리쯤 되겠죠? 자, 이걸 D라고 할게요. 자, D가 있다면 이슬점은 C보다 D가 더 크다.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을 보면 돼요. 자, C는 20이죠. 실제 수증기량이. 근데 이거는 D는 25죠. D가 더 크죠. 그래서 이슬점도 D가 더 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맞는 말. 따라서 답은 2번. 자, 18번. 20도에서 수증기량이 3일 때 상태 습도를 계산한 것이다. 자, 상태 습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20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찾아줍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15. 15분의 실제 수증기량 3 곱하기 100 해주면 5, 20. 따라서 답은 22번 됩니다. 자, 구름의 생성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래요. 자, 구름의 생성 과정. 자, 먼저 공기가 떠야 되겠죠. 공기가 상승한다. 오케이. 1번. 자, 그리고 공기가 상승한 후에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온도가 하강해서 이슬점에 도달해요. 그런 다음에 이슬점에 도달하니까 수증기가 연결되고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D, 리, 기 5번이 돼요. 자, 2번. 그림은 강수 과정 중 온도 조건만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이렇게 온도가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가는 저위도, 나는 고위도의 강수에 해당한다. 맞죠? 얘는 일단 저위도에서는 마이너스 40도가 있을 리가 없고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가에서는 물방울이 서로 부딪히고 합쳐지면 비로 내린다. 맞고요. 자, 나에서는 얼음 알갱이가 녹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게 되어 눈만 내린다.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눈이 내리겠죠. 하지만 내려오는 과정에서 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비도 내리니까 눈 만자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얘는 틀렸어요. 따라서 답은 3번. 자, 이제 물리 파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등속 운동을 하는 야구공의 모습을 0.2초 간격으로 찍은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이 야구공의 속력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단위는 센티미터예요. 자, 0.2, 0.2, 0.2, 0.2, 0.2. 자, 여기서 끊을게요. 자, 0.2를 이동하는데 0.2초를 이동하는데 10cm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미터로 바꾸면 얼마죠? 0.1미터겠죠. 그쵸? 그래서 0.1 해주면 2분의 1 따라서 50m per sec. 자, 그런 다음에 22번을 한번 볼게요. 자, 50km 거리를 자동차로 달리면서 매 시간마다 출발점으로부터 이동 거리를 기록한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잠시만. 다시 해볼게요. 자,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일단 속력을 알아야 되겠죠. 구간 속력을 알아볼게요. 자, 0시간에서 1시간까지 가는데 구간 속력은 1시간이니까 이게 1시간 분에 90km를 갔으니까 90km per hour 있겠죠? 단위는 생각할게요. 1시간 이동했는데 100km 갔으니까 100이고요. 1시간 이동했는데 보자. 350 빼기 160 이동했고요. 여기는요. 90 이동했고요. 90 속력 90km per hour. 1시간 이동했는데 100km per hour. 맞나? 자, 따라서 평균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여기겠죠. 그래서 3시간 분이다. 맞고요. 5시간 동안 자동차의 평균 속력. 자, 5시간 평균 속력 구해볼게요. 걸린 시간 분의 총 이동 거리. 맞죠? 5시간 동안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30m per sec보다 크다. 자,
그러면 108km/h를 m/s로 고치면 돼요. 자, 한번 고쳐볼게요. 1시간에 108km를 간다는 거예요. 킬로미터를 먼저 고칠게요. 1800m를 간다는 거죠. 1시간에. 1시간은 몇 초죠? 3600초죠. 그럼 나누면 됩니다. 3600분의 66616488108 108 잠시만요. 계산 실수를 해가지고 108 나누기 616 64868 자 66분의 18 여기서 실수를 했네요. 자 108km는 108000 0 3개 붙여야 되겠죠? 자, 따라서 108000분의 36000000 따라서 6분의 180 나오고 따라서 30. 30보다 크다 아니요. 같다죠. 따라서 틀려서 답은 3번. 자, 23번 문제를 볼게요. 옳은 것만을 골라라. 무빙워크, 등속 운동하는 거죠. A와 같은 운동은 자연학과 운동이에요. 틀렸어요. 자, 0초부터 2초까지 이동 거리는 B가 A보다 크다. B의 이동 거리를 구해볼게요. 요 면적이죠. B는 10 이동했고요. 10m 이동했고요. A 2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5를 이동했어요. B가 A보다 크다. 맞죠? 그리고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일단 A의 평균 속력을 구해볼게요. A는 4초가 걸렸고요. 4초분의 총 이동한 거리 4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따라서 20. 평균 속력은 5m/s. B도 구해볼게요. B 4초 이동했고요. 요 면적이니까 5 곱하기 4 20 5m/s네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같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A에 들어갈 속력으로 옳은 것은? 자, 옳았어요. 자연학과 운동은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거예요. 1초에 9.8m/s. 1초 갔으니까 9.8에서 9.8 더한 거. 1초 갔으니까 19.6에서 9.8 더하면 되죠. 2893. 아니네. 1 했으니까 24번에 따라서 답은 보자. 2번이 되겠죠? 자, 그쵸? 자, 25번. 25번을 잘 풀어야 되는데요. 이 물체가 4초에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 4초가 걸렸대요.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자연학과 운동이겠죠?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옳은 것은?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4초의 자연학과 운동은 1초에 9.8m/s씩 증가하죠. 자, 4초가 걸렸으니까 9.8 곱하기 4. 이게 속력일 거예요. 32, 36, 3, 39. 39.2. 이게 속력일 거예요. 39.2.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러다가 39.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초가 걸렸대요. 그 다음에 여기 속력 시간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4초가 걸렸대요. 자, 높이로 오른 것은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이 면적이죠. 자, 따라서 4 곱하기 39.2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2 해서 481 67
78.4, 78.4. 따라서 답은 1번. 26번을 볼게요. 자, 쇠구슬과 깃털을 떨어뜨렸대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쇠구슬과 깃털은 진공 상태일 때는 똑같은 속력으로 떨어질 거고요. 질량에 관계없이. 그리고 공기 중에서는 무게 저항 때문에 공기 저항 때문에 쇠구슬이 먼저 떨어질 거예요. 한번 볼게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죠. 이건 공기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공기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똑같이 떨어지죠. 공기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공 중. 한번 볼게요. 가는 진공 상태다. 틀렸죠? 자, 가에서는 뭐지? 귤을 먹어서 손이 이렇게 됐네. 자, 아무튼 그냥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는 깃털과 쇠구슬에 같은 크기의 중력이 작용한다. 틀렸죠? 그쵸? 중력은 무게예요. 무게. 질량 곱하기 9.8. 질량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나요? 틀렸죠? 나에서는 쇠구슬과 깃털은 중력의 영향을 틀렸죠. 중력은 이렇게 연직 아래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중력은 받아요. 자, 나에서 높이와 관계없이 쇠구슬과 깃털의 속력은 일정하다. 높이와 상관없이 속력은 일정하지 않죠. 속력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요. 말장난을 잘 봐야 됩니다. 이 파트는. 속력은 일정하지 않아요. 속력이 일정한 거는 등속 운동. 이거는 자유 낙하 운동.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 달에서 쇠구슬과 깃털을 동시에 낙하시키면 나와 같이 낙하한다. 맞겠죠? 달은 진공 상태예요. 대기가 없어요. 진공 상태니까 이것도 진공 중 같겠죠? 따라서 답은 5번.